네, 원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MB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 싶다 싶어가지고 지금 질문을 좀 저희가 같이 좀 토의해보는 뭐 그런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미 알려져 있지만 지난 9일 저녁 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MBC 기자들한테만 문자 통보를 통해서 전용기에 탑승할 수 없다. 이유는 이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일단 MBC는 자막 조작, 그리고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그리고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들어서 이거에 대한 시정 조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탑승을 불허한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도 어제 약식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면서 해외 순방을 하는 거는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외교 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들이 전용기에 탑승하는 거는 국익의 이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언론인 단체들이 성명을 내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언급했던 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결정하는 것이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대해서 시혜를 베푸는 차원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언론인 단체 긴급 성명에도 이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제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용기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자가용처럼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서도 입장문을 냈을 때,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다.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을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에 어떤 기자가 탑승을 하고 탑승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을 좀 일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뭐 그것까지 묶어서 해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러니까 편의 제공만 제한한 거다, 이런 뭐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그래서 편의 제공을 막은 것이 불허하는 것이지 취재 자체를 막은 건 아니다. MBC는 부자 회사니까 자사 취재진들이 편안하게 민항기를 타고 순방 취재를 다녀오도록 잘 지원할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는 기자단의 구성, 그거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원래 결정이 돼 있었던 기자들을 말하자면 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타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결정을 대통령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맞느냐,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게 취재를 일종의 이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뭐 명백하게 취재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전용기에 타지 않음으로써 할 수 없는 취재 자체도 너무 많고요. 뭐 대표적인 것만 말하면 뭐 기내에서 간담회 하는 것들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공항에서 뭐 입국, 출국 행사 같은 것들도 하는데 그것도 참여할 수 없고, 또 MBC가 보도했던 것처럼 뭐 이 전용기에 누가 탔는지 이것도 취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일정이 많습니다. 순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일정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나라나 도시를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용기를 타지 않고 간다면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후로 보도를 들었다는 건 너무 언론관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뭐 요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뭐 굳이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고 다른 점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은 지금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니네가 이러이러한 오보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언급에 따르면 MBC는 반국익 언론사라는 거잖아요. 굳이 해석을 그렇죠. 하자면. 그래서 또 어떻게 국익을 해야 하는 보도를 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재를 막아야지 왜 편의 제공을 막습니까? 반대로 하면 그렇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자기 논리에 따르면 오히려 취재를 막아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정답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편의 제공. 근데 현지에 와서 외교 현장에서의 취재는 안 막는다고 했다면서요. 그렇네요. 대통령실 그랬잖아요. 아 그럼 그 자기 모순 아니냐고요. 그러면 편의 제공을 거부한 이유와 그래서 내려진 조치가 뭔가 이게 미스매치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모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왜 이 자기 모순이 왜 발생하냐면 취재를 막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법적 분쟁으로도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캥겨서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건데 거기까지 못 가다 보니까 엉거주춤이 되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의 본질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MBC가 이러이러한 오보 내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그냥 임의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부가 행정 권력을 가지고 내릴 수 있는 판단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행정부도 오보에 대응할 수 있는데 대응하는 방법은 사법부로 가져가는 것이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니네가 이러이러해서 오보를 때렸다라고 단정을 짓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행정부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오보 여부를 행정 권력을 가지고 내려서 더 나아가서 행정 조치를 내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보 여부에 대한 판단도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보로 판단이 됐을 때 그 오보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것도 사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모두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MBC 보도에 대해서 오보를 임의적으로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지금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문제 하나.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취재 편의 제공이라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한다더라도 그 행정 조치잖아요. 행정 조치를 오보 대응으로 내릴 수가 없다라는 점.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어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했던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하고 더 본질적인 측면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적인 개인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민간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무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취재 거부 선언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실은 공적 영역이잖아요. 공적 영역에서는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뭐랄까요 이제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셈인데요. 대통령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페널티를 주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실 출입을 뭐 막을 수는 없으니 지금 행정상의 편의 제공하는 거를 페널티를 줘서 MBC는 불편하게 하겠다라는 상황인 거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솔직한 방식. 그러면 내가 이제 불편한 취재에 대해서는 난 그냥 응하지 않겠다. 이게 내가 주는 페널티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건데 물론 양쪽 다 언론에 대한 잘못된 언론관을 보여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조금 더 솔직한 거는 맞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자기 모순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사실상 취재 거부라고 보는 거잖아요. 본인이 취재 거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은 취재 거부는 아니고 취재 편의 제공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홍준표 네. 시장이 더 솔직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솔직할 수는 있는데 그 언론관이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물론이죠.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그걸 좀 짚고 싶었어요. 이게 오보라고 대통령실이 판단을 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국익인데 국익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자의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과연 대통령의 발언을 설사 대통령실의 말이 맞다고 치더라도 잘못된 자막으로 표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국익이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간 자리에서 이 비속어를 사용해서 그게 뭐 언론 보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망신스럽거나 뭐 좀 면구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게
외교 안보 활동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국익 침해를 어떻게 연결되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한기로는 MBC가 미국 측에 사실 확인 여부를 취재 요청한 거 이거 자체가 결국은 더 이제 문제다. 우방국에 대한 갈등 조장 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걸 그렇다고 확인 취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의회나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측의 입장은 뭐냐? 라는 질문을 언론사에서 못 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애초에. 그리고 설사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뭐 MBC 기자를 향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한국하고 이런 식의 외교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일 애초에 없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지 MBC의 보도에 의해서 촉발된 건 아닌 건데 이런 걸 자꾸 섞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불쾌하게 표현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면 이게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기분을 침해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게 어떻게 국익 침해가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제일 이상한 지점은 MBC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대역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자막 표시를 안 한 왜곡 시도가 있었다. 이 부분이 집어넣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김건희라는 개인에 관한 문제거든요. PD수첩에서 뭐 논문 저자 김건희 편을 방송하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법적 지위가 모호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 문제를 지적한 거라 이거 자체가 대통령실의 어떤 위상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국익과 연결하는 거는 아주 무리수가 될 텐데 하필 왜 이 대목을 집어넣어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거부의 이유로 삼았느냐 그것도 아니, 그리고 국익을 걸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MBC는 그러니까 정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 또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건에 한해서는 있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일단 완료가 된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를 내놔라면 그러면 법원으로 가면 되는 그럼 거죠. 소송을 해야죠. 그거는. 그거 말고 그러면 뭐 한 건 아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나는 그 뒤끝 장렬하는 사람이고 아직 난 감정 해소가 안 돼서 그래서 뭐 할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익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수반인과 동시에 국가 원수의 자격을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그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는 나라를 대표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그 국익을 추구하고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당연히 국익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사이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무엇이 국익이냐를 판단에 들어가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학계에서 국익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이익이냐 국민의 이익이냐 사실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긴 있는데 그 뭐 학문의 영역이라고 치고 이것이 국익이라고 하는 최종의 판단 주체는 국민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사안이 불거졌는데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까 아닙니까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한테 묻는 게 언론 보도의 기능이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뉴욕 발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게 그 지금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묻기 위해서 보도했던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익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또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대통령실이 독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논쟁 자체가 오히려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더 키우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 바이든 날리면 발언이 다시 조명이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도 계속 소환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아니 그러니까 동남아 가서 만날 텐데 바이든 대통령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상회담을 하게 돼 예정이 돼 있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발언 논란이 더 큰 역풍을 맞았던 건 맨 처음에 이 보도 자체가 아니라 이 보도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이걸 기점으로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미국 의회에 있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욕할 수 있지 왜 여기에서 뭐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 보도와 관련된 국익 얘기를 하자면 대통령이 망신을 당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국익을 침해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이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다가 아닌 이상은 대통령이 곧 국가의 그 얼굴, 물론 이제 국가 수반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긴 하지만 대통령의 위신 자체가 곧 국익과 직접 연동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외신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외신 기자협회에서도 비판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외신 기자들의 이 비판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논란 자체가 오히려 좀 국익을 훼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왜냐하면 NK뉴스의 대표 기자인 채도 오케럴 기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이 국익이 위태롭다면서 MBC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북한이 자국에 방문하는 기자들에게 사용하는 논리를 살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 조치가 북한이 외신 기자들한테 하는 조치와 동격이다. 거의 같은 급의 행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전 세계로 나갔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국익에 침해가 되는 요소가 크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행태 자체가 우리나라를 언론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혹은 언론에 대해서 여차하면 뭐 권익 침해를 할 수도 있는 나라로 비춰 보이게 한다. 이 부분이 오히려 국익 침해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거는 다른 매체들은 그러면 MBC가 이렇게 이 전용기 탑승을 거부당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동 대응을 할 것이냐였습니다. 굉장히 좀 관심 많이 받았습니다. 외신이나 언론단체의 어떤 그 비판 성명 이런 거는 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눈길을 끈 건 한겨레가 먼저 치고 나왔고 경향이 그다음에 이제 같이 했던 그럼 우리도 안 탈래. 전용기 탑승 보이콧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아침부터 계속 좀 관심을 기울였던 거는 일단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이 공동 대응으로 보이콧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뭐 이렇게 찌라시 형태로 많이 돌았는데 투표를 했는데 공동 대응을 한다는 의견이 이제 압도적인 다수로 나왔고 그리고 그 공동 대응의 형태로 뭘 할 것이냐. 근데 이제 뭐 알려지기로는 보이콧이 포함된 의견이 이제 다수인 걸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는 공동 성명으로 이제 비판 성명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각 언론사에서 이제 각자 판단하는 걸로 근데 결정이 여기서 이제 됐습니다. 정확히는 게 탑승 보이콧이냐 취재 보이콧이냐. 그렇죠. 취재 보이콧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한겨레나 경향이 탑승 보이콧을 선언하면서도 취재 보이콧은 선언하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는 따로 가겠다. 왜 네. 그러냐면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해야 되는 것은 언론사의 책무죠. 아무리 그 사안이 무엇이 되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취재 않고 그럼 알아서 해보세요. 우리는 관심 끌게요.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한다는 언론사의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그 탑승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강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행동의 하나의 어떤 그 방편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은 곧바로 민항기를 예약을 해가지고 네. 갔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애초에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 이제 비용을 다 내고 탑승하는 거고 또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전세기이기 때문에 일반 민항기보다 훨씬 비싸대요. 비용 자체로만 따지면. 그래도 직항이니까 갈아타는 비용이 또 좀 더 나가긴 나가겠지. 그래도. 뭐 물론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장소로 이제 꼽히고 있는 푸놈펜 같은 경우는 원래 잘 안 가는 관광지여가지고 비행기가 또 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겨레하고 경향만 탑승 보이콧을 하고 나머지 매체들은 이제 그대로 전용기를 타고 이제 정상회담 취재를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났는데 이 수준이면은 충분한가? 그러니까 기자단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고 취재나 전용기 탑승 그대로 하는 거.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근데 아까도 취재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저 탑승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유가 돼가지고 말 그대로 국익이 걸려 있는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해서 언론이 당연히 그러니까 감시의 눈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한테 알려야 되는 의무를 져버린다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든지 간에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취재 거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MBC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안 갈게가 아니라 그래서 민항기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도 우리는 따로 갈게라고 저는 그 차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사 기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취재 거부를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근데 이제 탑승 거부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 뜨잖아요. 지금 오늘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통령실에 지금 이런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하는 순방 외교를 얼마나 이제 그 제대로 감시해 들어가면서 제대로 이제 논조를 유지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MBC에 대한 어떤 이런 조치에 대한 어떤 부당성을 끊임없이 얼마나 보도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참 극명하게 대비가 되더만요. 그렇죠. 매체별로 좀 차이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탑승 보이콧과 관련해서도 좀 아쉽다 싶었던 게 결국은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거나 못한 게 MBC하고 한겨레하고 경향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뭐 시민들이 봤을 때나 혹은 이제 언론계 내부에서 봤을 때도 그래 뭐 안 탈 것 같은 애들만 안 탔네.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성인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보수 매체 중에서도 어쨌든 좀 동참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왔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거는 이제 좌우나 진보 보수를 따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일단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실 이제 자막 사태 당시도 날리면 바이든 자막 사태 당시에도 다른 매체들도 다 똑같이 자막을 달아서 같은 양식으로 나갔는데 하필 MBC만 타격을 받고 MBC만 타겟이 됐던 이유도 결국은 MBC가 기존에도 소위 말해 이제 정권의 밑보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결이 잘 안 맞는 보도를 해왔었던 거에 대해서 이 공격의 양상이 있었던 건데 그 뒤에도 물론 초기에는 비판적인 언론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 이제 진영에 따른 논리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도 혹시 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좀 마무리하면 대통령실 스스로가 우리는 뭐 그러니까 취재판이 제공을 안 하는 것뿐이지 취재를 막는 게 아니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현지에서 그러니까 각종 브리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정상회 같은 경우는 뭐 기자들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아무나 다 취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시 또 풀기자 형성해서 그러니까 대표가 들어가서 하고 다 그쵸. 공유를 하잖아요. 이런 데서 무슨 제한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또 그러니까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그 포인트로 남겨놓도록 하고 이번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특정 보도를 문제 삼았는데 특정 보도를 문제 삼아서 그것을 특정 언론을 악마화하는 시도, 그죠? 반국익 어떤 언론사로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이런 보도를 했으니까 니네는 이런 언론사야. 그래서 상대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이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언론적인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끌어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게 뉴욕타임즈, CNN은 페이크 뉴스다. 그 매체들은 그냥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매체다라는 인식을 보여줘서 그게 전 세계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건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목도 저는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 게 기사를 그러니까 작성을 하다 보면 기사를 내다 보면 어느 언론사든지 이제 오보를 낼 수도 있고 방향이 좀 안 맞는 보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보를 냈다고 해서 그 매체가 전체가 혹은 뭐 그동안 해왔던 모든 보도 행태들이 다 잘못된 것으로 규정당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기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뭐 중재 신청을 하든 아니면 민사상 형사상의 어떤 책임을 지든 그것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인 것이지 기사 한두 개 때문에 해당 매체는 그냥 그 자체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완전히 끝장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판단도 지금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별개로 치더라도 왜냐하면 다른 매체들도 뭐 예를 들면 TV조선이라든지 SBS라든지 그동안에 뭐 대형 오보를 냈었던 매체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매체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오보를 내거나 뭔가 좀 안 맞는 이 보도를 했을 때 수습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지. 너네는 우리가 봤을 때 오보를 냈으니까 오보 매체, 잘못된 매체, 국익을 침해하는 매체다 규정하는 거는 굉장히 언론관 자체가 이 폭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 사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이렇게 MBC 때리면 MBC만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고 뭐 특정 매체와 편가르기식으로 접근을 하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겉으로 보기엔 보일 수 있지만 그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언론 통제 여파는 전체 언론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뭐 대통령실 내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매체를 가려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 더 짙어지는 분위기가 네. 있고요. 예. 그리고 MBC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언론에는 어떻게 기회를 안 주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위축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게 MBC지만 다 알아서 눈치를 보고 또 취재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집권 여당의 그 의원님들께서는 대통령 엄호한다고 이런저런 논리 다 펴던데 다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분도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뭐 아니 뭐 김대중 정권 때는 기자 징계한 적도 있다. 이거는 이미 박지원 당시에 어떤 비서실장이 반박이 나왔죠. 그건 엠바고를 깬 기자에 대한 기자들의 자발적인 어떤 자체 징계였다. 그렇죠. 했으니까 끝난 거고.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폐쇄 일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분은 기자 출신인데 팩트 체크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자실을 폐쇄한 게 아니라 기자실 그러니까 뭐냐면 딱 그 이 진입 장벽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높여놓고 다른 언론사 기자는 이런 소리 못 들게 해놓고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기자실 운영하는 걸 깨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 시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때 지금 여기에 갖다 대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 그런 거라고 한다면 언론사라면 차별 없이 언론사라면 그 누구나 그러니까 와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밖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번에 취재 편의를 제한한 거 오히려 정반대 사례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뭔가 번지수를 좀 잘못 잡고 계시다 이분은. 아니 그리고 정책 주체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사례를 들 때도 이를테면 언론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언론은 개방적이어야 되고 더 많은 매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대통령 전용기 타지 마라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추가적인 정책적 지향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실의 그 탑승 거부 조치에 대한 비판 사례가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폐쇄가 그렇죠. 오히려 비판 근거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옹호 사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 이 말씀입니다. 애초에 또 기자단 관행에 대해서 좀 더 개방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풀단에만 일부러 뭐 이거를 좀 이런 순방 일정 같은 걸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기자단에만 준다라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풀단 내에서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거니까 완전히 거꾸로 역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순방에서 돌아오고 나서 언론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을 하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대통령실이 언론에 대해서 탄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최종권 전 그 외교부 차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최종권 전 차관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순방 떠나기도 전에 이 문제를 터뜨려 버리면 순방 성과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 홍보 공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뭐냐? 이것저것 안 재고 뭐냐? 감정을 앞세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그다음에 따라붙고 있습니까? 쪼잔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TBS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갑자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택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을 했다. 네. 구체적으로는 15일에 사표 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병가를 내서 휴가를 쓴 사례가 있었는데 앓고 있는 병이 신경과 연관돼 있어서 1년여 치유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면서 어제 사내에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퇴 배경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TBS 지원 근거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부에서도 뭐 사장 사퇴 요구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에 대한 그런 지난 사퇴 요구들이 정당한 요구라면 경청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좀 선을 그으면서도 이렇게 사의 표명을 하게 됐으니 좀 TBS의 국면 전환 계기가 된다면 다행이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무튼 이광택 대표는 오로지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다. 이 점은 좀 강조를 했던데 네.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고 지금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사표가 수리된다를 전제로 그러면 그 뒤에 TBS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은 네. 말씀하세요.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사장이 원래 이강택 대표가 임기를 수행했어도 내년 2월이면은 교체가 되는데 임기 좀 만료가 그때였죠. 네. 당겨진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새로운 사장 후보를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임추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좀 봤더니 서울시장이 2명을 추천하고요. 또 서울시 의회가 3명을 추천하고요. 5명, 또 재단의 이사회가 2명을 추천을 합니다. 7명. 네, 그래서 이 임원 추천위원들이 2배수로 2명의 후보를 추천을 하면 서울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럼 계산 나왔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2명, 서울시의회에서 3명인데 의석분포로 보면 국힘에서 2명, 민주당에서 1명 이렇게 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 추천목 2명에다가 국민의힘 추천목 2명만 해도 4명. 과반수죠. 그러면 7명의 과반수는 이미 채워지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사회가 추천하는 몫이 2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사회 구성만 봐서는 국민의힘 쪽에 우호적이라고 보이는 인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진 사이에서도 다들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임추위를 구성하게 되면 사장뿐만 아니라 일부 이사나 뭐 감사도 뭐 선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구조도 완전히 뒤집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회 구성까지. 근데 한번 그러니까 사장 선임 문제로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 뭐 어떻게 그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오세훈 시장 내지 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장으로 그러니까 결정될 가능성은 거의 99%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다음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새 사장으로는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 뭐 입맛에 맞는 인사가 온다. 그러면 왜 하필 지금 이제 사임을 했느냐? 그게 폐지 조례안, TBS 폐지 조례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상황. 네. 그리고 큰 폭으로 삭감이 된 TBS 예산안이 지금 심사 중인 상황. 일종의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거래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직접적으로 거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어떤 네. 그러니까 TBS 재단에 들어가는 어떤 그 서울시 지원금의 규모가 그렇죠. 사장 선임 결과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걸 기대한 게 아닐까.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의 어떤 그 오히려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장으로 되어버리면 예산 삭감 폭이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리는 그럴 수도 이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인 거잖아요. 어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TBS 노조 쪽이나 그 구성원들한테 이제 슬쩍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TBS가 서울시하고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뭐 이런 조건을 내걸고 이강택 사장이 사임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그 지원금거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그러니까 그 조례 폐지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오세훈 시장은 이미 밝힌 거고 다만 예산 삭감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던 건데 네. 아직 그러니까 예산은 내년 예산이 지금 통과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럼 심사 과정에서 이게 다시 그러니까 조정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장 선임 결과에 따라서 이 조정의 결과가 연동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제 2달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강택 사장이 사임을 하면서 여지를 열어줬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오세훈 시장이 한 말도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언론의 사정 능력을 좀 거론을 하면서 노조 움직임에 예의주시하고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는데 무슨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좀 해석이 나올 만한 발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사장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성격의 사장이 만약에 선임이 된다면 그 다음에 그림은 뭐 안 봐도 비디오가 되는 겁니까? TBS 그러니까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뉴스공장의 향방, 뭐 뉴스공장 폐지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진행자 교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런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 사장이 되려면 그걸 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그리고 이미 그 TBS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개편을 통해서 이미 그 예산이 많이 깎여버렸기 때문에 다수 프로그램의 진행자, 외부 진행자를 다 이제 그 내부 진행자로 교체를 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TBS에서 이 나름의 어떤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 혹은 이제 예산 자립을 위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한 결과로는 25년까지 이제 40%의 예산 독립적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들이 다 이제 합쳐지면 사장이 바뀌고 TBS에서는 자구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 사태 수습이 극적으로 연말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생기지 않았나. 중요한 점 포인트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세훈 시장은 바로 저희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그 얘기해서 그때 파장이 상당히 컸는데 TBS를 교육방송으로의 전환 이 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언급에 따르면 김어준 진행자를 바꾸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사 방송을 왜 하느냐 라고 하는 범위로까지 넓혀지면서 아예 뭐 이제 아침에 뉴스공장이라든지 저녁 때 신장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폐지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일단 TBS가 그 문제가 정리가 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시장 홍보의 필요성을 느낄까 안 느낄까?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대목이죠. 만약에 시장 홍보의 필요성을 만약에 절감을 한다면 진행자를 교체를 하더라도 시사 프로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손봐가지고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TBS가 과거에는 시정 홍보 성격이 짙은 일들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 구성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좀 여러 방면의 프로그램을 하고 시민권익을 대변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TBS에 있는 구성원들이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도 TBS 보도 공정성이나 프로그램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심의라던가 외부의 평가보다는 시민들이랑 직접 같이 평가를 하는 방안을 좀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국면 기간 동안에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좀 제도화될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화돼서 만약에 작동이 된다면 TBS 내부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도 사실은 중요한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방송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권 안에서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그 방송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장 교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고리로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요번이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TBS만으로 한정이 되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이광태 사장 사퇴 후에 지금 쭉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그 폭과 노골성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이것이 다른 방송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저는 그 점도 함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본다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실화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저의 포인트 중에 하나도 사실은 내부 구성원들이 뭐 노재민 기자가 짚어주신 것처럼 약간 의견들이 좀 갈려요. 이게 대표적으로는 2011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기 전과 후에 구성원들의 구성이 조금 바뀐 측면들도 있거든요. 한 10여 년 동안에 새로 이제 입사한 사람들도 있고 경력직으로 입사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오세훈 시장 시절에 TBS를 경험하지 못한 PD 제작진들하고 그 전에 이제 쭉 그 서울시의 공무원으로 일해왔었던 제작진들 사이에도 의견이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어떤 영향으로 내부의 노조들에 따라서도 의견이 좀 목소리가 달랐었던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 교체와 TBS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도 같이 지켜봐야 앞으로 뭐 MBC라든지 KBS라든지 임원진 교체를 앞두고 있는 방송에서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를 좀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요.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점을 좀 놓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언중 요구는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못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